혁명의 탄생. 일부 인권의 투사. 3장 특권층과의 전쟁. 1790년 3월 31일 로베스피에르 자코벤 클럽에서 4월 의장으로 선출되다. 5월 재헌의회에서 국왕과 특권층을 옹호하는 미라보와 충돌하다. 의회에서 로베스피에르는 미라보의 명성에 눌리지만 파리의 애국파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낸다. 7월 12일 의회 성직자 민사 기본법을 채택하다. 7월 14일 파리에서 혁명의 대의를 확인하는 축제인 연맹제가 열리다. 8월 31일 혁명의 첫 번째 재앙 메스 군 사령관인 왕당파 부이에가 애국파 병사들을 유혈 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다. 로베스피에르는 향후 왕당파 장교와 애국파 병사들 간의 충돌을 경고한다. 브르타뉴 출신을 비롯한 민주파 의원들의 모임이 되었고 로베스피에르가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브르타뉴 클럽은 1789년 10월 19일 재헌의회가 루이 16세를 쫓아 파리로 이동했을 때 회합을 마감했다. 며칠째 늦어도 몇 주 뒤 헌법의 법협회가 창설됐다. 브르타뉴 클럽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참여했던 이 협회는 생토노레가의 자코뱅 수도원에서 회합했다. 협회는 처음 몇 달간 회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회합 장소의 이름으로만 불렸다. 그리고 짜코비트, 짜코캥에 대한 왕당파 작가들의 조롱이 곧 짜코뱅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원래의 클럽으로부터 새로운 협회를 즉각 구분해준 것은 협회가 의회의 차원을 큰 폭으로 넘어서고자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보다 더 로베스피에르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한편으로 협회는 이제부터 단지 의원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 협회에 받아들였다. 다른 한편 협회의 자극에 의해서든 단순한 경쟁에 의해서든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지방 도시에서 유사한 협회들이 출현했고 파리의 모 협회에 가입을 신청했다. 모 협회와 지방 협회들 사이에 곧 통신위원회가 창설되어 지방애국파의 염려와 소망을 파리에 전달하고 파리의 정부와 지침을 지방에 알렸다. 프랑스 혁명사 전체에서 의회의 집단이 아니라 오늘날의 정당을 연상시키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그러나 유사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1789년 11월에 조기 자코뱅에 대해 국민공의 시기에 자코뱅을 연상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협회 가입은 오랫동안 능동 시민들에게만 허용됐다. 따라서 샹킬로트층 대부분은 협회에서 폐지되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샹킬로트를 참여시킨 꼬르들리의 클럽이나 다른 민중 협회들의 상황에 대비되는 점이다. 다른 한편 창설 초기 협회의 정치적 강령은 협회가 내세우는 헌법 자체만큼이나 유동적이었다.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애국파인 삼두파, 즉 디폴, 바르나프, 특히 라메트 형제, 그리고 그들과 성향이 같은 르샤플리에, 에디옹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연저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유명 인사들, 즉 미라보, 딸제, 시에이에스, 탈레랑, 그리고 라파에트 자신도 헌법의 법협회에 가입한다. 꼬들리의 클럽, 레 꼬르디에
고르들리에. 본래의 이름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협회 고르들리에 수도원에서 회합했다. 자코벤 클럽보다 더 좌파적이었으며 당통과 마라에 의해 주도됐다. 르샤플리에, 장 르샤플리에 1754년부터 1794년 지원의회 의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의 혁명가 1791년 6월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애기용, 에드몽 애기용 1761년부터 1800년 귀족 대표로서 삼부에 진출했다. 1792년 8월 10일 봉기 후 체포 법령이 발표되자 독일로 망명했다. CAS 이마누엘 조셉 CAS 1748년부터 1836년 청직자이지만 혁명 전 발표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로 명성을 얻어 파리 제3신분 대표로 삼부에 진출했다. 국왕의 바렌 탈주 사건 이후 입헌군주정을 지지하는 빼양 클럽으로 옮겼으나 국민공회에서는 국왕의 처형에 찬성 투표했다. 델미드르 쿠데타 후 총재정부의 총재 500인 의회의 의원을 역임했으며 브리메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이 주역들 속에서 로베스피에르는 곧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떠오른다. 의회의 차원에서 그가 지닌 것은 영향력보다는 평판이었다. 자코벤 클럽에서는 일반 시민들로까지 확대된 클럽의 구성이 곧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처음 몇 달간은 의사록의 부재로 그의 활동을 자세히 분석할 수는 없고 단지 그가 처음부터 재헌의의 활동만큼이나 클럽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1790년 1월 왕당파 소책자인 사도행전 레스 액티스드 아포틀레스의 저자들이 그를 이미 바르나브 디포르, 미라보와 같은 수준의 클럽의 4명의 지도자 중 하나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같은 성향의 또 다른 소책자는 3명의 국왕 시혜자, 즉 자크 끌레망, 도미니크 스드사로 1589년 앙리 3세 암살, 라바이악 1610년 앙리 4세 암살, 그리고 나비엥 25세 암살 민수자. 이 자코뱅을 방문하려 하며 로베스피에르에게 호소하고 그를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고 적고 있다. 로베스피에르가 자코벤 클럽에서 이미 차지하고 있던 지위를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표는 1790년 3월 31일 그가 4월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선출에 이어 라파에트가 클럽을 떠나 경쟁 클럽인 1789년 협회를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에서는 상류층 인사들이 끼리끼리 모여 화려한 연회를 열고 가장 훌륭한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삼아 학문적으로 논의했다. 전기작가인 제라르 발테르가 시사하는 것처럼 아마도 라파에트 자신이 자코뱅의 의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했지만 라파에트를 밀어내기 위해 삼두파와 미라보가 맺은 동맹의 결과로 로베스피에르가 선출됐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코뱅이 봄에 특히 통신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결정할 책임을 지는 일종의 지도위원회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미라보, 바르나브, 디포르, 알렉산드르 라메트,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로 구성됐다. 그러나 미라보의 행동은 점점 더 모호해졌다. 그는 자코뱅 지도자로 보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궁정의 비밀 자문이 된다는 1789년 10월 1일에 품어온 꿈을 5월에 결국 실현했다. 그 사실을 로베스피에르는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2월에 미라보와 로베스피에르 사이에 몇 차례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에서 미라보는 의회에서 우세한 힘을 유지했다. 첫 번째 충돌은 1790년 5월 3일에 일어났다. 그날 의회는 파리의 60개 지구 디스트릭을 폐지하여 그것을 448개 구 섹션로 대치하고 특히 이 기회에 최초의 진정한 민중적 지자체의 맹하, 예를 들어 1790년 1월 마라를 샤틀레 재판소에 기소해서 면하게 하기 위해 고르들리에 지구가 수행한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인 지구의 상설화를 폐지하려 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의회위원회의 이 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달레랑, 샤를 마유리스 드 달레랑,
1754년부터 1838년 오땅의 주교로 3부의 대표로 선출됐다. 1789년 10월 10일 성직자의 재산을 국민의 처분에 맡길 것을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여러분이 놓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여러분이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염려해야 합니다. 부의 적극적인 감시가 없는데도 누군가 여러분의 활동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 누가 있습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그 얼마 안 되는 내용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얼마 안 된다고요? 저는 민중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미라보, 뛰어난 웅변술로 프랑스 혁명 초기에 국민의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원이었으나 1791년 병으로 사망했다. 왕정을 옹호하여 왕실과 내통한 사실이 후에 밝혀져 그의 유해는 빵대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처음으로 미라보는 로베스피에르의 발언에 대해 직접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 그는 품위 있는 어조로 거만하게 대답했다. 드로베스피에르 씨는 연단에서 사려 깊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애국적인 열정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중략, 그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이 1차 회의의 애들이 괴물 같은 존재가 되리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중략, 특히 원칙에 대한 찬양을 원칙의 숭고함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지구의 상서라 파리는 1789년 3부의 선거를 위해 60개 지구로 구획됐다. 파리 시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구별로 계속 회합을 갖고 토론하면서 공공 업무에 참여하고자 했다. 파리가 자율적인 특수 조직으로 존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국민의회는 1790년 5월 21일부터 6월 27일 법령으로 60개 지구들을 48개 구로 대체하고 상설화를 폐지했다. 그에 따라 구들은 단순한 선거구가 되어 투표가 끝나면 곧 해산해야 했다. 1차 회의, 능동 시민들의 회의, 원래 선거회의로서 여기에서 뽑힌 선거인들이 다시 모여 선거인 회의를 구성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회의를 상설화하여 평상시에도 모이고자 했다. 당연히 의회는 미라보를 추정했다. 그러나 이 논쟁에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파리 애국파의 여론은 들끓어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여론을 정확히 대변해 루스탈로는 파리의 혁명에 다음과 같이 썼다. 드로베스피에르 씨처럼 박수갈채를 받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려 노력하면서 원칙을 고수하고 자신의 이성이 예견될 때조차 엄청난 비난을 무릅쓰면서 끊임없이 민중의 신성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홀로 파리 지구들의 존속을 옹호함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영웅적 정신을 다시금 입증했다. 두 번째 충돌은 5월 15일 전쟁 선포권과 강화권을 국왕에게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을 초래할 뻔했던 누투카 사건에 의해 촉발됐다. 미라보는 자신의 배신이 공공연히 드러날 만큼 노골적으로 국왕의 특권을 옹호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그에게 반대했다. 따라서 미라보가 바르나부와 로베스피에르에게 절반을 승리라도 거두려면 그의 모든 웅변 능력과 경험 전체가 필요했다. 5월 15일과 18일에 이루어진 이 문제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두 차례 발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처음으로 그가 외교 정책을 길게 다뤘다는 사실이다. 혁명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그의 입장은 국왕의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 이상으로 새로운 빛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대의가 평화의 대의와 결부되어 있다는 그의 확신과 함께 18개월 뒤에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1791년에서 1792년으로 이어지는 겨울, 유럽과 전쟁을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될 때 로베스피에르는 국내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주장한다. 루투카, 밴쿠버 섬 서해안의 작은 만, 이곳의 지배권을 두고 영국과 스페인이 여러 차례 대립했다. 우리 국민이 자유를 얻고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벌써 이 위대한 예를 모방하고 싶어하는 이때 만일 여러분이 왕실의 주장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한다면
외국과의 전쟁이 유럽의 다른 왕실이나 내각이 자기 국민에 맞서 짜놓은 계략이 아닌지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중략. 탄생중인 여러분의 헌법 체계를 어김없이 뒤흔들어 놓을 적대적이고 조급한 조치들 대신 자유를 막 정복한 국민의 정의와 존엄에 걸맞은 사려 깊은 평화의 조치들을 채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략. 예를 들어 자유를 얻는 데 만족한 프랑스 국민이 여러 민족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른 원칙에 따라 어떤 전쟁에도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모든 정복과 야욕을 거부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자연이 명령하는 이 우애 속에서 살기 원한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대의를 옹호하는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자유와 행복은 틀림없이 프랑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왕실이나 내각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국민 자신 또는 그 대표들일 것입니다. 국왕은 자신의 특권을 키우기 위해 언제나 전쟁을 선포하려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은 전쟁을 막는 것이 언제나 직접적으로 심지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그들은 시민계급으로 돌아갈 것이고 전쟁은 모든 시민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지금이 바로 세계도처로 확산될 이 위대한 혁명을 시작할 순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할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협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협약입니까? 왕실의 협약이 국민의 협약입니까? 나도. 마치 왕들 간의 분쟁이 여전히 국민들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소란에 의해 중단. 이 논쟁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이 논쟁과 무관할 것일 수는 없습니다. 1790년 5월 18일 로베스피에르가 두 번째 발언을 시작했을 때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로베스피에르는 국왕은 결코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국민의 의지를 집행할 국민의 대리인이자 피위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때 사방에서 내지르는 비난이 그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소란의 한가운데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나의 표현이 누군가를 괴롭게 했다면 그것을 철회해야겠죠. 저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단지 최상의 지위, 일반 의지를 집행할 숭고한 임무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오직 국민에 의해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도록 특별히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에만 그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권력도 그것이 아무리 위험 있는 것이라 해도 민중의 대표라는 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는 루이 16세에 대한 어떠한 적개심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국민의 존엄한 대리인인 국왕이 이미 평범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짓말과 배신 행위를 거듭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민주적 군주에 대한 그의 관념이 오랜 사색과 검토 끝에 나온 것인 만큼 그가 국왕을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조차 그는 단지 천천히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 1789년 9월 국왕의 거부권에 관한 연설일에 그는 왜 그가 국왕의 바렌 탈주 이후에도 여전히 군주정이냐 공화정이냐 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기를 거부할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글들을 썼다. 저는 프랑스가 군주제 국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다음으로는 이 공리, 프랑스가 군주제 국가라는 로부터 국왕의 권리를 헌법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권리의 몫을 부차적인 것으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군주정이라는 단어는 진정한 의미에서 집행권이 오직 단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를 표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떤 형태이든 민중에 의해 민중을 위해 수립되며 모든 통치자들은 민중의 수탁자이자 피위임자라는 것. 따라서 국왕 자신도 그렇다는 것. 또 모든 공권력은 공적인 의무이며 개인적 권리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왕정도 그렇다는 것. 중략.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전념해야 할 1차 대상이며 국왕의 권위는 오직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행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왕의 권위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단 전쟁의 위험에 대해 경계심을 품게 된 로베스피에르가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회에서 자주 그리고 여전히 홀로 그 문제로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7월 3일 앞에서 언급한 툴룽의 제도기자 브레스트 함대 사령관으로 승진한 알베르트 리옹 백장을 연맹제 의식에 받아들이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술책을 감지하고 손안 한가운데서 소리쳤다. 저는 특히 이 순간 국민이 그의 탁월한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가 그 재능을 스페인을 위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화가 교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6월 30일 그는 서인도 제도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염려했다. 7월 4일 그는 훨씬 더 명료했다. 연맹제 (Federation) 지방의 애국파들은 반혁명 세력의 선동에 대항해 연맹을 조직하고 제전을 열어 국민이 혁명적 대의에 결속되어 있음을 과시하고자 했다. 여러 지방에서 열린 연맹제에 이어 1790년 7월 14일 파리에서 프랑스 전역의 대표와 국민방위대가 모인 대규모 연맹제가 거인됐다. 1790년 7월 14일의 연맹제 바스티유 함락 1주년이 되는 날 전 프랑스의 결속을 다지고 혁명 대의를 재확인하는 축제가 열려 프랑스의 애국파들을 열광시켰다. 여자들의 참여가 두드려져 보인다. 그림상으로 보아도. 내가 지목하는 사람들, 전 프랑스가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애국심과 공론을 환기시킬까 두려워 감히 여러분에게 전쟁 선포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조치들을 통해 여러분을 부지불식간에 이 목표, 이 전쟁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적인 조치들이란 그들로서는 모든 결과를 이미 계산해놨지만 여러분들을 그것을 채택하면서도 그 결과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sensitive and delicate 똘똘 7월 28일에 새로운 연설에서 로베스피에르는 벨기에의 질서를 회복하러 가기 위해 군대가 프랑스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오스트리아의 요구를 물리치는 데 기여했다. 애기용은 의무 대신 에드몽 몽모랭 1745년부터 1792년에 불신임안을 제안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불신임안에 반대하고 그 제안을 거부하게 했다. 국민은 한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아주 늦게서야 발견하는 음모의 주모자들은 강요들 전체라는 것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하루를 정해 혁명의 모든 적들을 구속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라보는 이번에는 꽁대공을 조국의 배신자로 선언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 다시 로베스피에르가 반대했다. 꽁대 루이 조셉 드 불봉 꼰대 1736년부터 1818년 루이 16세의 사촌으로 바스티유 함락 후 망명 1792년부터 보른스에서 반혁명 군대를 조직하여 프랑스에 대항했다. 조국의 배신자들 중 단 하나의 예로 지목하고자 한다면 그가 맺은 모든 관계에 의해 모든 종류의 폐해와 어쩔 수 없이 결부되어 있는 사람, 그리하여 우리의 원칙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사람을 공격해야 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헌법을 지지할 만한 이성을 지니고 있고 혁명의 흐름을 가속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 죄가 더 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아니라 전 대공을 지목하는 것입니까? 그날 의회는 미라보보다 로베스피에르의 말을 경청했지만 그에게 매우 불완전한 승리만을 안겨줬다. 왜냐하면 반혁명적 강요들의 구속을 논의할 날은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긴 해도 8월 25일에 그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부르봉 왕조들을 결속하는 왕실 협약에 대한 재가를 거부하자고 설득하고 그것을 재헌의회에서 관철함으로써 다시 미라보에게 매우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같은 시기에 로베스피에르의 활동은 여러 다른 영역으로 확장됐다. 그는 성직자의 결혼 허가를 제한하고 의회 전체에 거짓된 보호 또는 위장된 분노가 그의 발전을 중단시켰다. 성직자 민사기본법, 재판소들의 조직, 세금 납부에 대해 발언했으며 다양한 민중 수요를 옹호했다. 전쟁에 반대하는 로베스피에르의 발언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 이유에서 중대해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프랑스가 혁명 초부터 영국과의 전쟁에 휩쓸리지 않은 것은 대부분 그의 덕이었다. 다음으로는 그가 정치가로 경력을 쌓으면서 늘 새로운 체제를 흔들거나 파괴하려는 반혁명 세력의 끊임없는 시도들을 통찰력으로 탐지한 것이 이 전쟁 문제에서였다. 또 그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뒤에야 알게 된다는 이유로 그에게 쏟아지는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완강하게 같은 주제를 되풀이할 것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 문제였다. 프랑스의 애국파 거의 전체가 연맹제라는 황후한 대축제를 준비하느라 모든 염려를 잊어버린 이 열광적인 몇 주 동안 그는 위기에 처한 혁명의 카산드라라는 자신의 역할을 신중하게 수행했다. 다시 한번 그를 앞서는 사람은 단 하나, 마라뿐이었다. 마라는 이미 라파에트와 미라볼을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라고 공격한 반면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강요들만을 그렇게 지목했다. 마라는 특히 1790년 6월 30일 자신의 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아무것도 가지 못한 사람들의 항의에서 사회계급으로서 혁명적 부르주아지를 공격한다. 귀족 특권층이 부자 특권층으로 대칭된다면 그 귀족 특권층을 파괴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로베스피에르는 다른 애국파 언론인들 즉 데물랭, 바레르, 프레동, 마드무아젤 드 케라리오 그리고 어쩌면 루스달루와 교분이 있었지만 마라는 개인적 신분이 없었다. 94쪽, 144쪽. 그리고 이미 보았듯이 이 시기에 여전히 그는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그가 이 시기에 쓴 글들은 민중의 벗에 표출된 판단과 아주 유사했다. 전재정과 특권층의 벗들은 지출 줄 모르는 믿음으로 치명적인 음모를 다시 획책하려 한다. 그들은 헛되이 헌법에 반대하려 시도한 후 온갖 종류의 교활한 정책으로 헌법을 은밀히 침식하고 취약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빠뜨리려고 애쓴다. 이후의 사건들이 곧 그가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 혁명의 첫 번째 재앙일은 1790년 8월 30일이었다. 그날 메스 군 사령관이자 앞으로 바렌 탈주의 공모자가 될 부이에가 단지 막대한 양의 밀린 급료를 장교들에게 요구했을 뿐인 낭시의 새 연대 샤뚜비에 스위스 병사들을 포함한 를 유혈 진압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 남부의 왕당파 2만 명이 의회에 공개적인 반란을 선언하고 8월 18일 잘레 병영에 무장 집결했다. 1791년 2월에야 그들은 진압됐다. 일격을 가하도록 부이에를 부추긴 것은 라파에트였다. 부이에의 공격을 취할 것을 의회에 요구한 것도 라파에트였다. 로베스피에르는 군대를 민주화할 방법뿐 아니라 귀족 출신 장군들과 장교들의 반혁명 정신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하였다. 그는 특히 1790년 4월 28일 사병과 장교 각각 절반으로 군사재판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요구는 무의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가 여러 차례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선 그는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카산드라,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당시 트로이의 공주, 그리스가 바친 목마가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라 예언했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프랑스와 부이에 1739년부터 1800년 라파에트의 사촌이며 후자, 낭시, 프랑스 북동부, 국경 근처의 도시. 자주